야, 너 아직도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나 정도 되면 한 잔 따라야지. 싫어? 그럼 내가 직접 따라줄게. 소주병이 번쩍 들려 올랐습니다. 하얀 불빛 아래 유리병이 서늘하게 빛났죠. 그리고 차가운 소주가 한 남자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와이셔츠 깃을 타고 양복 재킷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조용해졌어요. 잔 부딪히는 소리도, 웃음소리도, 음악 소리도 모두 멎어버린 듯했습니다. 머리 위로 소주를 뒤집어 쓴 남자는 놀랍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고를 뿐이었죠. 하아, 야, 한지호. 너 아직도 그 표정이네. 중학교 때 생각난다. 내가 머리에 우유 붓던 거 기억나냐? 소주병을 들고 선 남자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배가 앞으로 튀어나온 중년 남자. 금색 시계를 손목에 찬 채 붉게 상기된 얼굴로. 그가 바로 35년 전 반장이었던 남자, 장경태였습니다. 야, 반장님.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옆에서 누가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경태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야, 이 정도 가지고 뭘 그래. 우리끼리 옛날 추억 좀 되살리는 거지. 안 그래? 지호야? 그때였습니다. 천천히 눈을 뜬 남자가 젖은 손을 들어 얼굴을 한번 훔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재킷 안주머니로 손을 넣었어요. 뭐야? 뭐야? 나한테 한 잔 올리려고? 그렇지. 그래야지. 내가 여기서 제일 잘 나가니까. 경태가 비웃는 소리 속에서 그 남자는 얇은 지갑 크기의 검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찰칵. 지퍼를 열고 반짝이는 금색 마크가 박힌 직원을 꺼냈습니다. 뭔데? 신용카드야? 야, 나 카드 많아. 그런 걸로는 안 된다니까. 남자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정. 한지호입니다. 연회장 공기가 아예 얼어붙었습니다. 그리고 지호는 젖은 와이셔츠를 정리하며 장경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 장경태, 현재 대규모 보이스피싱 조직 에이스캐피탈의 한국 총책으로 수사 중이던 피해자입니다. 그 순간 연회장 문이 양쪽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들이닥쳤죠. 허리에서 반짝이는 경찰 배지가 보였습니다. 장경태 씨, 조용히 두 손 올리시죠. 이 두 사람에게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행운이 가득 깃들 것입니다. 첫 번째, 2025년 9월 18일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님, 오늘도 야근이죠? 형광등이 새하얗게 빛나는 사무실. 모니터 불빛만 남은 회의실에 노트북 하나와 수사 파일 더미가 쌓여 있습니다. 한지호, 52살, 경찰 생활 30년 차. 지금은 사이버범죄수사대 팀장을 맡고 있는 베테랑 형사였습니다. 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모니터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죠. 화면에는 수십 개의 계좌번호와 이름, 그리고 빨간 펜으로 연결된 화살표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있었습니다. 그 위로 큼지막하게 쓰여 있는 단어 하나. 에이스 캐피탈 사건. 오 팀장이 커피 두 잔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조금 쉬시죠. 이거 진짜 오래 가는 건데. 지호는 컵을 받아들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피해 신고 건수가 몇 건이라고? 확인된 것만 1834건입니다. 추정 피해액은 한 380억 정도. 오 팀장이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그냥 돈만 날린 게 아니라 대부분이 노인분들이에요. 퇴직금, 집 한 돈, 장례비 모아둔 거. 이런 돈들이라 더 기분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모니터 한켠엔 녹취록 일부가 띄워져 있었습니다. 여기 검찰청입니다. 선생님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되어 있어서요. 예금 전액을 안전계좌로 옮기셔야 합니다. 예.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떨리는 노인의 목소리가 글자 사이로 들리는 듯했습니다. 지호는 관자놀이를 지그시 눌렀습니다. 한국 총책이 누구라고 했지? 현재까지 확인된 건 회장님이라는 호칭만 오갈 뿐입니다. 중국에 콜센터가 있고 국내에서 인출책전자금융팀 대포통장 모집하는 총책이 딱 한 명 위에 있다는 것만. 사진도 이름도 없어? 예. 카톡 프로필도 그림 하나뿐이고 직접 목소리를 들었다는 사람도 없습니다. 다들 윗선이랑은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했다고 진술했고요. 지호는 모니터를 끄고 의자에 등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회장님, 얼굴도 이름도 없는
그 한 사람 때문에 380억이라는 돈이 사라졌고 수백 명의 삶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자들 중에는 어쩌면 자신의 어머니 같은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두 번째, 초대장 한 장. 그때였습니다. 톡, 톡. 누군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팀장님, 개인 우편물 같아서요. 막내 수사관이 봉투 하나를 건네주고 나갔습니다. 아이보리색, 두툼한 종이. 앞면에는 정갈한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청해중학교 1988년 졸업, 35주년 동창회 초대장. 동창회? 지호는 미세하게 웃음을 지었습니다. 청해중학교.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 가슴 한구석이 서늘하게 조여오는 느낌이었습니다. 1988년 졸업.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37년 전. 지호는 봉투를 뜯었습니다. 일시 2025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7시. 장소 강남 L호텔 3층 연회장. 참석 예정자 명단. 그 아래로 이름들이 줄줄이 적혀 있었죠. 20명 남짓. 그리고 그 중간에서 지호의 시선이 한 이름에 꽂혔습니다. 장경태. 그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장경태. 지호는 무의식적으로 이름을 따라 읊조렸습니다. 머릿속에 오래된 장면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칠판, 분필가루, 도시락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하얀 우유가 머리 위로 쏟아지던 그 순간. 세 번째, 1987년 봄, 청해중학교 2학년 3반. 창밖으로 벚꽃이 흩날리던 봄날이었습니다. 하지만 2학년 3반 교실 안공기는 벚꽃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죠. 조용, 일어나. 나지막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가 교실 맨 앞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반장, 장경태. 키 180cm에 운동부 선수처럼 넓은 어깨. 선생님들 앞에서는 예, 선생님 하며 공손했지만 쉬는 시간만 되면 교실의 왕이었습니다. 야, 오늘 점심 뭐냐? 반찬 좋은 놈 앞으로 좀 나오고. 도시락 시간이 되자 아이들의 어깨가 자연스럽게 움츠러들었습니다. 책상 서랍에서 도시락을 꺼내는 손이 떨렸습니다. 한지호도 마찬가지였어요. 깡마른 체구. 안경 너머로 항상 주위를 살피기 바빴던 소년. 오늘 도시락은 계란말이랑 멸치볶음. 어머니가 늦게까지 만들어준 김치볶음이었습니다. 제발 오늘은 넘어가라. 지호는 도시락 뚜껑을 살짝만 열었습니다. 야, 지호. 너 오늘 반찬 뭐냐? 뒤에서 들려오는 목소리에 지호는 움찔했습니다. 옆자리 김도연이 불안한 눈빛으로 속삭였습니다. 야, 그냥 눈 마주치지 마. 고개 숙이고 있어.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장경태가 천천히 교실을 돌아다니며 한 명씩 도시락을 훑어보고 있었으니까요. 김치볶음 냄새가 은근히 퍼져나왔습니다. 제발 냄새 맡지 말아라. 그때 장경태의 그림자가 책상 위에 드리웠습니다. 오, 냄새 좋은데? 뚜껑이 서걱 들려 올랐습니다. 김치볶음이네? 장경태가 젓가락을 집어 들었습니다. 야, 한지호, 너 오늘 이거 나 줘라. 지호는 눈을 들지 못한 채 턱 밑으로 말을 지시렸습니다. 나도 점심 먹어야 하는데. 순간 교실 공기가 찢어질 것처럼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뭐라고? 장경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다시 말해봐. 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만 움직였습니다. 그냥 먹어. 장경태가 지호의 턱을 툭 하고 들어 올렸습니다. 크게 말해. 안 들리잖아. 그때였습니다. 뒤쪽에서 조용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냥 지호 것도 가져가라. 내 거랑 나눠 먹지 뭐. 조그마한 체구의 소년 김도연이었습니다. 늘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 책만 보던 아이. 장경태가 돌아봤습니다. 오, 김도연. 네가 웬일이냐? 도연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자기 도시락을 밀어냈습니다. 그냥 지호 것까지 가져가라고. 피식. 장경태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도시락 2개를 모두 들고 자기 자리로 가져가 버렸습니다. 그날 지호와 도연은 굶은 채로 오후 수업을 버텨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호는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조용히 울었습니다.
언젠가 나는 저런 놈들을 잡는 사람이 될 거야. 약한 사람들 괴롭히는 나쁜 놈들. 꼭 벌받게 할 거야. 그때 했던 다짐이 지호를 경찰의 길로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 다시 2025년. 초대장 위의 이름을 여러 번 훑어본 지호는 천천히 그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다시 켰죠. 검색창에 이름 하나를 입력했습니다. 장경태. 엔터. 수십 개의 결과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 하나. 눈에 띄는 문구. 경태홀딩스 대표이사 장경태. 사업자 등록번호. 업종 금융 컨설팅. 대출 상담. 해외 투자 자문. 지호의 눈썹이 미세하게 꿈틀거렸습니다. 금융 컨설팅?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사이버 수사대 내부망에서 재검색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경태홀딩스였습니다. 잠시 후 화면 한 켠에 빨간색으로 표시된 목록이 떴습니다. 관심 업체 경태홀딩스. 과거 에이스캐피탈 계좌와 반복 거래, 내역 다수 포착, 자금 세탁 가능성 있어 추적 중. 경태홀딩스. 에이스캐피탈? 지호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같은 줄에 묶여있는 것들. 팀장님, 문이 열리며 오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뭐 찾으셨어요? 지호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우리 지금 잡으려는 에이스캐피탈. 그쪽이랑 자주 거래한 곳 중에 이 회사 본 적 있어요? 오 팀장이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경태홀딩스, 이거 대출 상담 업체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인출책 자금 세탁 창구라는 소문이 있는 데예요. 근데 윗선이 계속 바뀌어서 대표 얼굴이 한 번도 언론에 안 나온 곳. 대표 이름 봤어요? 장경태? 어디서 많이 본 이름인데. 지호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떴습니다. 이 사람 내 중학교 반장이었어요. 5번째, 작전. 개인 감정 섞이는 사건이면 보통은 손 떼야 합니다. 팀장님, 작은 회의실. 지호, 오 팀장, 그리고 2명의 수사관이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에이스캐피탈 수사 자료와 경태홀딩스 관련 프린트가 뒤섞여 놓여 있었죠. 지호는 양손을 깍지 끼고 턱을 괴었습니다. 알아. 원칙은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접 들어가시겠다는 겁니까? 오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호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이번 동창회 좋은 기회야. 하긴 술자리만큼 입이 가벼워지는 데가 없죠. 막내 수사관이 중얼거렸습니다. 특히 자기가 잘 나갔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지호는 창밖을 한번 내다봤습니다. 하늘이 점점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나는 어릴 때부터 사람 괴롭히는 인간들을 싫어했어. 지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반장이었지만 항상 도시락 빼앗고 왕따 시키고 선생님 앞에서는 천사처럼 굴던 놈이었지. 그게 장경태였어. 수사관들이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런 놈이 지금은 수백억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에 국내 자금 창고라? 지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우리가 잡으려는 회장님이 그놈일 수도 있어. 오 팀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래서 동창회에 가서 직접 떠보겠다는 거죠? 응. 내가 직접 자연스럽게 대화를 유도하고 술이 들어가면 입이 풀릴 때 녹음하고 확보하고 필요하면 바로 영장 집행까지. 근데 팀장님, 오 팀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건 거의 팀장님 개인의 역사와 얽혀있는 사건이잖아요. 혹시라도 감정이 앞서서 수사에 영향을 주면. 지호는 그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내가 해야 돼. 예? 난 그때 아무것도 못했어. 지호는 한숨을 삼켰습니다. 교실에서 도시락을 머리에 뒤집어쓰며 오는 친구를 보면서도 책상 밑에서 주먹 쥐는 것밖에 못했어. 그게 평생 마음에 남아있었지. 잠시 회의실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근데 지금은 달라. 지호가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는 내가 법을 들고 있는 사람이야. 수백 명 노인들 돈을 털어간 놈을 그냥 과거의 인연 때문에 피해가게 놔둘 수는 없어. 감정이 아니라 직업으로서. 오 팀장은 한참 동안 지호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팀장님. 그리고는 작전 계획서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시죠. 팀장님은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으로만 소개. 경찰 신분은 끝까지 숨깁니다. 소형 녹음기, 넥타이 핀 형태 하나, 펜 형태 하나, 둘 다 준비하겠습니다. 저와 박 수사관은 호텔 1층 카페에서 대기. 팀장님이 문자 주시면 3분 내로 올라갈 수 있게. 호텔 측과 미리 협조해서 출입구, 복도 CCTV 각도 확인. 상황에 따라 근처 기동대 대기시키고 오 팀장이 말을 이어가려는데 지호가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예? 혹시 모르니까 내가 너무 감정적으로 나가는 것 같으면. 지호는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땐 나도 말려줘. 6번째, 2025년 10월 3일 토요일 저녁 6시 50분 강남 L호텔. 거울 앞에서 넥타이를 매던 지호는 손을 멈췄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흰빛이 제법 보이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갔네. 그는 자기 얼굴을 한번 오래 바라봤습니다. 어릴 때 장경태에게 한 대라도 맞을까? 늘 눈치를 보던 소년의 얼굴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대신 수많은 밤샘 수사와 사건들을 견뎌낸 버티는 눈빛이 눈과 깊은 주름 속에 자리 잡고 있었죠. 넥타이에 작은 핀을 고정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저 흔한 넥타이 핀. 하지만 그 안에는 최신형 녹음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재킷 안주머니에는 또 다른 펜 모양 녹음기 하나. 휴대폰을 들어 짧은 문자를 보냈습니다. 한지호. 도착. 19시 정각 입장 예정. 곧바로 답장이 왔습니다. 오 팀장. 1층 카페 대기 중. 무전 채널 3번. 10초 이내 응답 가능. 파이팅입니다. 팀장님. 지호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천천히 내쉬었습니다. 가보자. 7번째, 동창들. 연회장 문을 열자 오래된 얼굴들이 한꺼번에 밀려 들어왔습니다. 저 사람 한지호 아니야? 맞지? 야, 너 진짜 늙었다. 누군가 웃으며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오 김영수. 지호는 반가움과 어색함이 섞인 얼굴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 뒤로도 여러 명이 다가왔습니다. 야, 공부 잘하던 한지호 맞지? 오랜만이다. 야, 결혼은 했냐? 서로의 배를 두드리며 허리를 숙여 인사하고 젊은 시절 이야기를 꺼내며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러다 조용히 구석자리에서 누군가 일어나 다가왔습니다. 지호야. 안경 너머로 조심스러운 눈빛. 조금 살이 쪘지만 그 표정만은 익숙했습니다. 도연이냐? 김도연이었습니다. 그때 자기 도시락을 내밀며 대신 굶던 친구. 오랜만이다. 둘은 잠시 서로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말없이 손을 맞잡았습니다. 잘 지냈냐? 그럭저럭. 너는? 나도 뭐 회사 다니고 애들 키우고 그냥 그렇게 산다. 도연이 쑥스럽게 웃었습니다. 근데 지호야, 너 그때 진짜 경태 때문에 힘들었지? 지호는 잠깐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너도 그랬잖아. 머리에 분필가루 맞고 시험실에 가둬두고. 그러자 도연이 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야, 옛날 얘기 그만하자. 오늘은 그냥 다들 살아남았다는 것만으로도 고마운 날이니까. 지호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은 일단 동창회니까. 그러나 가슴 한편에선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잡는 날이기도 하지. 8번째, 장경태 등장. 저녁 7시 20분쯤 연회장 입구가 다시 한번 술렁였습니다. 야, 왔다. 저기. 문이 활짝 열리며 몇 명의 사내들이 들어왔습니다. 그 중심에 회색 수트를 입고 와인색 넥타이를 맨 남자가 앞장 서 있었죠. 머리는 뒤로 넘겨 젤로 고정했고 손목에는 눈이 부실 정도로 반짝이는 시계가 걸려 있었습니다. 야, 얘들아, 내가 누구냐? 특유의 크고 당당한 목소리. 35년이 지났는데도 바로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장경태. 누군가 중얼거렸습니다. 경태는 당연하다는 듯
모두의 관심을 즐기며 한 손을 휘둘렀습니다. 야, 다 늙었네. 다 늙었어. 근데 나는 어때? 그래도 괜찮지 않냐? 둘러서 있던 동창들 몇이 억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경태야. 너 살 많이 쪘다. 야, 배가 나온 게 성공한 증거지. 내가 요즘 얼마나 잘 나가는 줄 알아? 경태의 시선이 방안을 한번 훑다가 정면에서 멈췄습니다. 이 얼굴. 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한지호, 경태가 큰 걸음으로 지호에게 다가왔습니다. 야, 이 새끼야. 너 아직 살아있었네? 주먹을 쥔 손으로 지호의 어깨를 툭툭 쳤습니다. 꽤 아픈 힘이었습니다. 지호는 미소 비슷한 것을 지어 보였습니다. 오랜만이다, 경태야. 야, 어쩌다 보니 반장이었던 내가 제일 잘 나가고 범생이었던 너는 뭐하고 사냐? 경태가 눈을 가늘게 뜨며 물었습니다. 지호는 준비해둔 대답을 꺼냈습니다. 그냥 중소기업 다니지 뭐. IT 쪽 회사. 월급은 한 400은 받냐? 뭐, 그 정도? 야, 나랑 너무 차이 나면 친구하기 좀 그러는데. 경태가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나 지금 1년에 배당만 20억 받아. 회사에서 나오는 돈 빼고 연회장 이곳저곳에서 숫자에 놀란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에이, 또 허풍친다. 허풍은 무슨. 야, 너 경태홀딩스 몰라? 요즘 대출, 투자, 해외 이민 상담 다 하는 종합금융 컨설팅 회사. 지호는 겉으로는 관심 없는 척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심장은 점점 빨리 뛰고 있었죠. 아, 근데 경태가 갑자기 표정을 바꾸며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야, 김도연 어디 갔냐? 여기 있다. 도연이 조심스레 손을 들었습니다. 야, 도연아, 너 아직도 안경 쓰고 다니네. 경태가 다가와 도연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너 그때 맨날 내가 도시락 뺏어 먹으면 울 것 같은 표정 짓던 거 기억나냐? 하하하. 분위기가 미묘하게 식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살짝 떨렸습니다. 그만해라. 옛날 얘기 그만. 야, 옛날 얘기가 재밌지. 우리가 언제 또 모이겠냐? 어차피 다 늙었는데. 경태가 잔을 들었습니다. 야, 오늘은 나 경태가 쏜다. 호텔 측에 말해놨어. 다 내 카드로 긁으라고. 박수가 띄엄띄엄 나왔습니다. 지호는 그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겉으론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구나. 9번째 술자리. 저녁 식사가 시작되고 술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소주와 맥주, 와인까지 섞여 나오며 잔이 연신 오갔습니다. 야, 지호야, 너 요즘 애들 키우기 힘들지 않냐? 응, 뭐, 학원비가 장난 아니긴 하지. 그래도 넌 애라도 있잖아. 나는 아직도 혼자다. 임마, 누군가는 이혼 이야기를 꺼냈고, 누군가는 부모님 장례 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보이스피싱 이야기. 야, 우리 아버지도 보이스피싱 당할 뻔했어. 우리 아버지는 당했다. 검사 사칭 전화 받고 3천 날렸잖냐. 테이블 이곳저곳에서 한숨과 욕이 쏟아졌습니다. 아니, 늙은 사람들 등 처먹는 놈들이 사람 새끼냐. 그게 누군가 울컥하며 말했습니다. 그때 소주를 따르던 경태가 슬쩍 끼어들었습니다. 야, 너희 그냥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그는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 뒤에 있는 머리가 어느 정도인지 좀 상상해봐라. 공기가 살짝 묘하게 바뀌었습니다. 지호는 잔을 입에 대는 척만 하며 경태를 바라봤습니다. 1절 끝. 어떤 놈이냐? 그 뒤에 있는 머리는 누군가 물었습니다. 글쎄다. 경태가 잔을 기울이며 웃었습니다.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 만들고, 가짜 은행 앱 만들고, 전화번호도 가짜로 뜨게 만들고, 그거 아무나 할 수 있겠냐? 야, 너 너무 잘 아는 거 아니냐? 누군가 농담처럼 던졌습니다. 경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나도 금융 컨설팅 하는 사람이야. 이 바닥 돌아가는 거 조금은 알지. 지호는 그 말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는 듯 귀를 기울였습니다. 넥타이 핀 안쪽에 숨겨진 녹음기에는 작은 빨간 불이 아주 조용히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10번째, 자랑. 시간이 지날수록 경태의 얼굴은 더 붉어졌습니다. 야, 솔직히 말해서 그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추며 말했습니다. 지금 세상에서 제일 멍청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냐? 누구? 늙은 사람들이다.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야, 무슨 소리냐? 진짜야. 임마, 폰은 최신형으로 바꿔들고 다니면서 뭐가 진짜 문자고 뭐가 가짜 문자인지도 모르고 검찰청에서 전화 한 통 오면 그냥 있는 돈, 없는 돈 다 갖다 바친다니까? 몇몇이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옆에 앉은 도연이 작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 말 좀 심하다. 왜? 팩트인데. 경태가 잔을 비우며 웃었습니다. 지호야, 너도 알잖냐. 세상은 눈 뜨고 있는 놈이 눈 감고 있는 놈 등치는 거야. 어릴 때부터 그랬고. 그 말에 지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랬다. 장경태의 눈빛이 잠시 지호와 마주쳤습니다. 야, 한지호. 왜, 너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자들 불쌍하다고 생각하지? 근데 말이야, 그 사람들도 어쩌면 평생 누군가를 등쳐먹고 살았을 수도 있어. 자식들한테, 며느리한테, 사위한테. 경태가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원래 도는 거야. 등쳐먹던 놈들이 나이 들어서 등쳐먹히는 거지.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넌 진짜 변한 게 없구나. 도연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11번째 자백의 시작. 술이 한 잔, 두 잔 더 돌았습니다. 지호는 잔에 입만 대는 척하며 계속해서 경태의 말을 유도했습니다. 그래도 너는 그런 짓 안 하지? 뭔 짓? 남 등쳐서 돈 버는 짓. 경태가 피식 웃었습니다. 야, 너 아직도 그런 소리 하냐? 세상이 얼마나 더러운지 뉴스 안 보냐? 뉴스 보면 나쁜 놈들은 맨날 잡히던데. 지호가 담담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안 잡히는 놈도 있지. 경태의 눈빛이 잠시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지금 우리가 수사하는 사건도 그렇잖아. 지호는 일부러 무심한 척 덧붙였습니다. 뭐, 어떤 사건? 보이스피싱 조직 하나. 뉴스 나오잖아. 에이스 뭐더라? 에이스 캐피탈. 경태의 눈이 살짝 커졌습니다. 그걸 왜 내가 알아? 뉴스 나온 거 누구나 알지. 지호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몇백억 털어먹었다면서. 회장님이 어쩌고 저쩌고. 경태가 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거 잡기 쉽지 않을 거다. 왜? 그런 조직은 윗놈 얼굴을 아무에게도 안 보여주거든. 계좌도 여러 개 나눠서 돌리고 중간에 바지 사장 내세우고. 경태의 말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지호는 속으로 하나하나 표시를 하듯 머릿속에 새겼습니다. 얼굴을 안 보인다. 계좌 분산. 바지 사장. 근데 말이야, 경태야. 지호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너 그 조직이랑 아무 관계 없지? 잠시 정적. 경태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야, 너 지금 나 의심하냐? 그냥 물어본 거야. 에이. 경태가 지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내가 너라면 나도 나를 의심했을 것 같다. 하하하. 지호는 그 팔 아래서 조용히 숨을 골랐습니다. 지금 아니야. 조금만 더. 12번째. 폭발. 시간은 어느새 밤 9시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술이 더 들어가자 경태의 말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야, 김도연. 갑자기 경태가 도연을 불렀습니다. 너 기억나냐? 중학교 때 내가 너 사물함에 지렁이 넣어놨던 거. 주변에서 어색한 웃음이 돌았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잔을 잡았습니다. 기억나지? 그때 네 표정이 진짜 웃겼는데. 아직도 생각난다니까. 그만해, 경태야. 도연이 살짝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왜? 옛날 얘기 좀 하는 게 뭐가 어때서? 우리는 웃기지 않았어. 연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너한테 맞고 언어로 욕 듣고 그게 웃겼냐? 경태의 입꼬리가 서서히 내려갔습니다. 야, 김도연. 목소리가 차갑게 바뀌었습니다. 너 지금 나를 가해자 취급하냐? 그때 내가 한 짓이 가해가 아니면 뭔데? 야, 내가 그래서 너희 때린 적 있냐? 세게 안 때렸다고. 폭력이 아니냐?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 눈치를 봤어. 언제 또 뭐라고 할지, 언제 또 창피 줄지. 야, 경태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의자가 뒤로 밀려나며 쾅 하고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너희도 좋았잖아. 뭐가? 나 옆에 서 있으면서 약한 애들 무시하고 웃고 도연의 얼굴에 피기가 싹 가셨습니다. 그건 너희도 같이 웃었잖아. 경태의 눈빛이 돌아버린 사람처럼 흔들렸습니다. 내가 하니까 너희도 편했잖아. 내가 왕따 안 되니까. 지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만해, 경태야. 너는 가만히 있어. 경태가 지호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넌 맨날 내 뒤에 숨어서 맞을 것 같으면 울먹이던 애였잖아. 근데 경찰이 됐어? 정의로운 척 하는 거야, 지금? 지호의 눈동자가 살짝 흔들렸습니다. 내가 경찰인 걸 어떻게 알지? 순간 연회장 공기가 한 번 더 뒤집혔습니다. 경태의 입꼬리가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야, 한지호, 너 아직도 모르는구나. 뭐가? 에이스 캐피탈. 우리 조직에 내 이름 여러 번 나왔다? 지호의 손이 탁자 위에서 굳었습니다. 뭐, 너희 사이버 수사대에서 계속 추적한 IP, 계좌 다 내가 정리해 준 거야. 경태가 낄낄 웃었습니다. 내가 바보냐? 경찰이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당연히 체크하지. 지호는 숨을 들이마시며 오른손을 살짝 주머니 쪽으로 움직였습니다. 휴대폰, 긴급 문자. 하지만 그 순간 경태가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야, 지호야. 목소리가 다시 비웃음으로 뒤덮였습니다. 너 아직도 술 못 마시냐? 마실 때도 있고 안 마실 때도 있지. 그래? 그럼 오늘은 마셔야겠다. 그의 손이 소주병으로 향했습니다. 13번째. 소주. 야, 너 아직도 그렇게 찌질하게 사냐? 나 정도 되면 한 잔 따라야지. 싫어? 그럼 내가 직접 따라줄게. 그 말과 함께 소주병이 번쩍 들려 올랐습니다. 그리고 콸콸콸 차가운 액체가 지호의 머리 위로 쏟아졌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스며들고 이마를 타고 눈가를 타고 턱을 타고 떨어졌습니다. 와이셔츠는 순식간에 젖었습니다. 연 회장은 숨도 쉬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야, 경태야, 그만해. 누군가 외쳤지만 경태는 소주병을 탁자 위에 내리치며 웃었습니다. 하하하. 역시 그때랑 똑같네. 넌 이렇게 당하고도 한 대 쳐볼 생각을 못하지. 그 말이 끝났을 때 지호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손등으로 얼굴에 술기를 훔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말없이 재킷 안주머니에 손을 넣어 검은 지갑 하나를 꺼냈습니다. 찰칵 지퍼가 열렸습니다. 뭐야, 한지호, 지금 뭐하는? 경태의 말이 중간에 끊겼습니다. 빛을 받으며 반짝이는 금색 마크, 그리고 그 아래 선명한 글씨.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 경정 한지호. 뭐야? 경태의 얼굴이 순식간에 질려갔습니다. 장경태 씨. 지호의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모든 말은 법정에서 증거로 쓰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양쪽 문이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오 팀장이
앞장서서 걸어왔습니다. 장경태 씨, 조용히 두 손 드세요. 당신을 특정경제범죄가 중처벌법상 사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범죄단체 조직죄 등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안 돼. 이건 함정이야. 함정이라고 경태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지호, 너, 나 이용한 거야? 지호는 그를 마주보며 말했습니다. 내가 노인들 이용한 것처럼 수갑이 딱 하고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단순한 사이다 결말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어릴 때 반장이었던 일진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두목이 되어 있고 그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피해자가 수십 년 뒤 사이버 수사대 팀장이 되어 법으로 그를 심판하는 이야기. 하지만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반전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으니까요. 14번째, 뉴스와 여파. 며칠 뒤, 뉴스는 온통 이 사건 이야기였습니다. 수백억대 보이스피싱 조직의 국내 총책, 동창회 술자리에서 검거, 에이스캐피탈 사건, 장경태 검거로 수사 급물살, 피해자들 눈물 퇴직금, 전 재산 다 날렸다. 피해자 인터뷰가 방송되고 눈물 섞인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아들이 군인이라 아들 이름이 불법 계좌에 올라가 있다고 해서 제가 그 돈을 옮겨야 한다고 해서. 지호는 사무실에서 그 화면을 조용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 팀장이 보고서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팀장님, 장경태 진술 정리본입니다. 지호는 문서 위를 훑었습니다. 경태는 조직 구조 대부분을 자백했습니다. 중국 콜센터 위치, 인출책 모집 방법, 대포 통장 구하는 과정. 하지만 한 가지는 도무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정체. 아직도 윗선 이름은 안 말해? 예, 자기가 최고 책임자처럼 굴더니 막상 잡혀보니 위에 한 명 더 있다고 버티네요. 오 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사람을 회장님이라고 부르면서 얼굴도 못 봤다고 버티는데 솔직히 저희 입장에서는 믿기 힘든 얘기죠. 지호는 문서를 덮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이름이 떠올랐습니다. 김도연. 15번째, 첫 번째 반전. 김도연? 오 팀장이 되물었습니다. 그래, 그날 동창회 때 계속 눈치 보던 표정. 지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경태가 도연을 향해 같이 웃었다고 비웃던 장면. 도연은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동창회가 끝난 뒤 가장 먼저 자리를 뜬 사람도 도연이었습니다. 혹시 그가 회장님이라는 겁니까? 오 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호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계좌 추적부터 해보자. 에이스캐피탈의 돈 흐름은 이미 상당 부분 파악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가장 위쪽으로 올라가는 계좌는 해외 투자회사 명의의 법인이었죠. 오 팀장이 몇 장의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보시면 말레이시아에 있는 KDH 글로벌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로 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KDH? 지호의 눈이 가늘게 떴습니다. 대표 이름은 김동현. 짧은 침묵. 지호는 입술 안쪽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김도연. 너였냐? KDH 글로벌. 이니셜 그대로였습니다. 혹시 우연 아닐까요? 막내 수사관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김동현이라는 이름. 대한민국에 수도 없이 많잖아요. 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동창회 날 도연이는 계속 경태 눈치를 봤어. 그건 옛날 생각나서 그런 거 아니었을까요? 아니, 지호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악역 한 명만 알고 있었던 거야. 우리는.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경태는 눈에 띄는 가해자였고 도연이는 그 옆에서 같이 서 있던 아이였죠. 그 말에 사무실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팀장님 말이 맞다면 실제 조직 설계자, 회장님은 김도연일 가능성이 높다. 지호는 긴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피해자였다고만 생각했던 친구가 실제로는
가해자의 위에 서 있었다는 얘기지. 그게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반전이었습니다. 16번째, 김도연. 며칠 후, 김도연은 소환장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주소지에 찾아가 보니 이미 여러 달 전 집을 정리하고 나간 상태, 해외로 나갔나 봅니다. 오 팀장이 말했습니다. 입국 출국 기록 조회해봐. 잠시 후 전산팀에서 답이 왔습니다. 김도연, 6개월 전 말레이시아 출국 후 미귀국. 역시 지호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러면 인터폴 수배, 외사과와 공조 요청해야죠. 오 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왜? 솔직히 말해서 좀 믿기지가 않습니다. 어떤 게 김도연이 진짜 그 정도의 짓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을까? 오 팀장이 머리를 긁었습니다. 동창회 때만 봐도 그냥 평범한 회사원 같았는데 말도 조심스럽고 눈도 못 마주치고 그래서 더 위험한 거야. 지호가 단호히 말했습니다. 눈에 잘 띄는 괴롭힘은 오히려 드러나기 쉽지. 근데 조용히 웃으면서 서 있는 사람들, 지호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선택을 할지는 아무도 몰라. 그 말은 지호 자신에게도 하는 말 같았습니다. 17번째, 두 번째 악. 몇 주 뒤 외사과를 통해 반가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말레이시아 현지 경찰과 공조 수사 중 KDH 글로벌 명예 사무실 급습, 관련 서버 압수. 대표 김도연은 이미 잠적 중이었으나 서버에서 의미 있는 자료 확보. 지호는 압수된 서버 내용 일부를 화면으로 확인했습니다. 수많은 엑셀 파일, 암호화된 문서들, 그 중에서 눈에 띄는 폴더 하나, ACPLAN 폴더를 열자 세부 폴더들이 나왔습니다. 콜센터 스크립트, 계좌 분산 구조, 인출책 조직 관리, 위기 대응 시나리오. 오 팀장이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거의 보이스피싱 조직 교과서인데요. 각 문서에는 정교한 구조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디까지가 중국 콜센터, 어디부터가 한국 인출책, 어느 지점에서 어떤 명의 계좌를 쓰는지. 노하우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체계적이고 범죄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차갑게 논리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문서 첫 페이지마다 같은 이니셜이 적혀 있었습니다. 작성자 K, D, H. 지호는 서늘한 기분에 휩싸였습니다. 도연이가 이걸 다 설계한 거야. 거기엔 장경태의 이름도 여러 번 등장했습니다. 한국인출책 총괄 J, K, T. 처음엔 자기 도시락을 내주던 소년이었고 나중엔 괴롭힘 당하던 피해자였던 친구. 그 친구가 수십 년이 지나 보이스피싱 조직의 설계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장경태는 그저 눈에 띄는 얼굴이었을 뿐 이 조직의 진짜 뇌는 늘 교실 구석자리에 앉아 있던 그 조용한 소년이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악. 그리고 이 이야기의 진짜 1차 반전이었습니다. 18번째, 김도연의 편지. 한 달쯤 지나 지호에게 국제우편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그리고 그 아래 익숙한 이름 하나. 김도연. 지호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이 접힌 채 들어있었습니다. 지호야, 동창회 날 너를 보고 도망치듯 나갔다. 그날 너의 눈빛을 보고 다 알겠더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에이스 캐피탈, 경태를 통해 너희가 추적 중이던 조직, 그걸 설계한 사람이 나라는 것도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래서 먼저 쓴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만큼 처음부터 악한 인간은 아니었다. 라고 변명하고 싶지만 사실 이 말도 변명일 뿐이다. 중학교 때 우리가 당했던 일들 기억하지? 장경태가 도시락을 빼앗고 우유를 머리에 붓고 사물함에 쓰레기를 넣고 너는 이불 속에서 울면서 언젠가 저런 놈들을 잡겠다고 다짐했다. 그래서 경찰이 되었겠지. 나는
달랐다. 나는 그날 이후 다른 다짐을 했다. 언젠가 세상을 통째로 속여버리겠다. 누가 날 믿어주지 않았고, 선생님도, 어른들도, 방관자였다. 왕따가 누구인지, 괴롭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면서도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그래서 결론 내렸다. 세상은 약한 사람을 지켜주지 않는다. 그러니 강해져야 한다. 근데 공부로는 강해질 수 없었다. 아무리 공부해도 나보다 더 잘하는 애들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나는 머리를 쓰기로 했다. 대학에서 컴퓨터를 공부하고, 금융을 공부하고, 사람 심리를 공부했다. 그리고 깨달았다. 돈을 벌고 싶다면 사람의 두려움을 이용하면 된다는 것을. 검찰청입니다. 은행입니다. 그 한마디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성을 잃는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은 완벽에 가까웠다. 중국의 콜센터, 한국의 인출책과 계좌, 그리고 그 위에 서 있는 보이지 않는 머리 하나. 나는 그 머리가 되었다. 장경태는 그저 어릴 때 나를 괴롭히던 놈이었다. 그래서 일부러 그를 끌어들였다. 그가 나의 바지 사장이 되도록. 어릴 때는 그가 내 머리 위에 있었지만 어른이 되어서는 내가 그의 머리 위에 서고 싶었다. 유치한 복수였다고. 지금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때의 나는 그게 통쾌했다. 도시락을 빼앗던 손이 이번에는 내 지시 한마디에 수십억을 옮기는 손이 되었으니까. 그런데 말이다. 지호야, 이상하지? 나는 분명 복수를 하고 싶어 했는데 정작 내 조직이 제일 많이 이용한 대상은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들이었다. 가난하고 배우지 못했고 늘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온 사람들. 어느 날 뉴스에서 한 노인의 인터뷰를 봤다. 퇴직금 2억 다 날렸어요. 떨리는 손, 주름진 얼굴. 우리 아버지와 너무 닮아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처음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내가 설계한 시스템이 결국 나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상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 조직에서 가져가는 돈 중 일부를 다시 피해자들에게 익명 후원이라는 이름으로 돌려보냈다. 전부는 아니었다. 그럴 용기는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일부라도 돌려보내고 싶었다. 그렇게 몇 년을 보냈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이름을 들었다. 서울청 사이버수사대 팀장 한지호. 너의 이름이 수사 기록에, 수배 전단에, 언론 기사에 등장했다. 그때 나는 알았다. 아, 지호는 끝내 자기 다짐을 지켰구나. 그날 나는 조용히 결심했다. 이 조직은 지호가 끝내게 하자. 그래서 일부러 허술하게 설계된 계좌를 썼고 일부러 몇 번은 잡히도록 흔적을 남겼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창회에 나갔다. 내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다. 내가 어떤 눈빛으로 나를 볼지, 그리고 내가 나를 잡아갈 수 있을지. 그런데 동창회 날 내가 잡아간 건 내가 아니라 장경태였다. 웃기지? 내가 만든 바지 사장이 먼저 무너진 거다. 사실 그날 나도 호텔 근처에 있었다. 연회장 밖 복도에서 너의 웃음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내가 자신을 밝히며 경태를 체포하는 장면도 문틈으로 봤다. 그 순간 알았다. 이제 내 차례도 오겠구나. 나는 지금 도망치고 있다. 하지만 모두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도 안다. 너는 아마 나를 끝까지 추적하겠지. 그게 너의 정이니까. 그리고 나는 아마 언젠가 너에게 잡힐 것이다. 그게 아마도 내 정일 것이다. 그때가 되면 너는 나를 어떻게 볼까? 여전히 피해자였던 친구로 볼까? 아니면 새로운 가해자로만 볼까? 그 답은 내가 내려야겠지. 다만 한 가지만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우리 모두는 그 교실에서 같은 시간을 보냈다는 것. 가해자도
피해자도 방관자도 결국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 그리고 그 중 한 명은 정의를 선택했고 또 한 명은 복수를 선택했다는 것. 김도연 드림. 지우는 편지를 천천히 접었습니다. 손이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복수와 정의. 둘 다 같은 상처에서 나왔구나. 19번째 마지막 추격. 도연이를 잡을 수 있을까요? 오 팀장이 물었습니다.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 햇살이 건물 벽을 타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잡아야지. 지호가 대답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일이니까. 그리고 한 가지를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도연이가 원하는 일이기도 할 거야. 국제공조, 인터폴, 각국 경찰과의 협력.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2026년 1월 드디어 소식이 왔습니다. 필리핀 마닐라 인근에서 한국인 남성 김도연 검거 현지 경찰서 구금 중. 지호는 즉시 출장을 준비했습니다. 20번째 반전의 반전. 마닐라 현지 경찰서 낡은 면회실. 지호는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앞에 놓인 투명 칸막이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의를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살이 많이 빠졌지만 그 얼굴은 분명 김도연이었습니다. 도연은 지호를 보자마자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랜만이야, 지호야. 지호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둘 사이엔 묵직한 침묵만 흘렀습니다. 잠시 후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편지 읽었지? 읽었다. 그래. 그러면 많이 화났겠다. 지호는 천천히 숨을 골랐습니다. 너는 왜 그런 길을 택했냐? 도연이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너는 왜 경찰이 됐어? 그건 어릴 때 그 교실에서 봤던 것들 때문이지. 나도 그래.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그 교실에서 본 것들 때문에 이 길을 택했어. 그게 복수였다는 거냐? 처음엔 그랬지.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나중엔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더라. 그럼 그만둬야지. 넌 그만둘 수 있었냐? 도연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내가 맡은 사건들 중 한 번 시작했다가 중간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네 하고 그만둘 수 있는 거 있었냐? 지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사건은 중간에 내팽개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랬다. 도연이 허공을 봤습니다. 처음엔 장경태한테 복수하고 싶어서 시작했는데 나중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멈추지 못하는 일이 되어버렸지. 지호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럼 편지에 쓴 건 전부 변명이냐? 일부는 변명이고 일부는 진실이다. 도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피해자들 일부에게 돈을 돌려준 것도 사실이고 너에게 잡히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걸 스스로 계획한 건 아니다. 그 말인가? 그래.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까지 온 건 반은 내 선택이고 반은 그 교실의 선택이야. 그 말에 지호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교실의 선택? 그래. 도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교실에는 세 부류가 있었지. 가해자, 피해자, 그리고 방관자. 지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주먹을 쥐었습니다. 넌 어느 쪽이었냐, 지호야? 넌 피해자라고 생각하겠지. 도연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너도 많은 날 그냥 고개 숙이고 아무 말하지 않았잖아. 그 말은 날카로운 칼날처럼 지호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어릴 적 지호는 도연이 괴롭힘 당할 때 단 한 번도 선생님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번도 장경태에게 그만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상 밑에서
주먹만 쥐고 있었을 뿐. 지호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래. 나도 방관자였지. 도연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걸 인정하는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잠시 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닐라의 습한 공기가 면회실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호야. 도연이 진지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넌 나를 무엇으로 판단할 거냐? 피해자였던 친구로? 가해자인 설계자로? 아니면 내가 한때 방관했던 결과물로? 지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난 심호흡. 난 법 앞에서는 너를 가해자로 판단할 거다. 도연의 눈빛이 잠시 흔들렸습니다. 그게 내 정이니까. 그래, 내가 저지른 일은 수백 명의 삶을 망가뜨렸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건 나도 안다. 하지만 지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릴 때 겪었던 일들이 없어지는 건 아니다. 도연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넌 그때 분명 피해자였어. 그리고 그 상처가 너를 여기까지 끌고 온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나는, 지호는 천천히 단어를 골랐습니다. 미워하는 걸 이제 그만두려고 한다. 무슨, 너를 미워하는 것도, 장경태를 미워하는 것도, 그 교실을 미워하는 것도. 도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미워하는 건 결국 나를 붙잡아두는 감정이더라. 지호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선택했다고 믿어왔는데 가끔은 나 자신도 복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의심했거든.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지호야, 넌 결국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택한 거네. 그리고 너는, 지호가 말했습니다. 복수를 선택했다가 이제서야 정의를 향해 돌아오고 있는 중이고. 둘의 시선이 칸막이 너머에서 서로를 똑바로 마주봤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의 반전 위에 놓인 반전. 즉, 복수와 정의가 사실 같은 뿌리에서 자랐다는 사실이었습니다. 21번째 에필로그. 몇 달 후 김도연은 한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법정에서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법정 방청석에서 눈물을 흘렸고 김도연은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판결을 들었습니다. 장경태 역시 중형을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옥중에서 몇 번이나 지호에게 면회를 요청했지만 지호는 한 번만 만나러 갔습니다. 지호야, 미안하다. 경태는 눈물 흘리며 말했습니다. 나도 그때 내가 한 짓들이 그렇게 큰 상처였는지 몰랐다. 지호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이제라도 알았다면 그걸로 됐다. 넌 날 용서하냐? 지호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용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자신에게 받아야 하는 거다. 경태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다만 나는 더 이상 너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한다. 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 교도소를 나서는 길. 가을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하늘은 높고 맑았습니다. 지호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열었습니다. 1988년 청해중학교 졸업사진. 줄지어 서 있는 소년들. 앞줄 중앙에서 당당하게 웃고 있는 장경태. 뒷줄 구석 불안한 눈빛으로 서 있는 한지호. 그리고 그 옆에서 조용히 서 있는 김도연. 지호는 사진 속 세 소년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다 고생했다.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다들 정말 고생했다. 사진을 닫고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석양빛이 도시 건물 사이로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지는 하늘 아래
사람들이 바삐 걸어가고 차들이 길을 메우고 아이들이 웃고 있었습니다. 지호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복수는 끝났습니다.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는 용서의 씨앗이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도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나요? 누군가에게 당했던 일, 말도 안 되는 불공평함, 억울한 기억들. 어쩌면 그 상처가 여러분을 복수의 길로 이끄려고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한지호의 이야기는 우리에겐 다른 선택지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복수가 아니라 정의를 택하는 것, 미워하는 대신 멈춰서서 그 마음을 내려놓는 것. 때로는 그게 더 어렵지만 결국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길일지도 모릅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분노가 아닌 평안으로 채워지길 바랍니다.